활동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노조 정책기획실장 공성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핫 이슈죠.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우리 노동조합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색하기도 한데요. 우리 동지들이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따라와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서 관련 소식을 최근에 접하셨던 게 이 경사노위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관련 합의가 됐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아마 이 소식을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11월 25일 날 우리 경사노위 산하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관련 합의가 있었고요. 올해 2월 19일 날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노동이사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포함되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다른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문구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는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하여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크게 노력한다는 내용들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거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함축적인 문구 속에는 기재부는 그리고 공공기관은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간다라는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합의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기획재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직무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미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이 있었고요. 그래서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미 세부적인 적용 모델까지 하반기 연구를 기재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기관을 접촉해 가면서 이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죠. 물론 노동조합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자체적인 연구도 했었고요. 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이 임금체계 문제는 노동자와 함께,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할 사안이니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노정협의를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9년 말에 교섭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 노동조합 입장은 이 문제는 노동조합과 정부가 만나서 별도로 교섭을 해서 결정하자라고 했지만 정부는 끝까지 이 경사노위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사실상 그 상급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자본까지 들어오는 이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두 가지 논의가 병행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죠. 물론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노총과 함께 일방적으로 2020년 11월에 관련 합의를 의결한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합의를 하기 전부터 조금씩 이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현장에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성과 편람, 경영평가 편람이 2019년 말에 나왔습니다. 이미 이 내용에는 직무평가를 실시해라, 과도한 연공급을 개선해라 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더구나 11월 합의를 하기 한 달 전인 10월에 이미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해서 이 직무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전에는 대략 한 1점 정도의 배점이었다면 이제는 2점으로 배점을 늘렸죠. 우리 경영평가에서 1점, 2점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내용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노력을 해라, 그리고 합리적인 직무평가를 해라 정도로 좀 약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히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 가치를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1점이 부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직무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보수 항목이 얼마나 있는지, 직무에 따른 차이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우리 목전에 와 있는 직무중심 임금체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중심 임금체계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마 우리 현장의 조합원 여러분은 다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제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들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임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대가죠. 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얼마나 사용자의 이윤에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가지고 그 대가대로 주겠다라는 게 사용자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은 다릅니다. 노동자가 임금 노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임금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하기로 한 일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자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을 더 많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원래 하기로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했던 노동의 성과가 아니라 실제 내가 한 것은 이 노동력을 팔았기 때문에 이 노동력에 대한 비용, 노동력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을 임금으로 달라라고 하는 게 노동자의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냐, 노동력의 대가냐라고 하는 이 첨예한 대립 지점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계비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들끼리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단결해서 다 같이 임금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반대로 임금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금을 통해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차등 지급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둘러싸고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에서도 노동자와 자본가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임금 체계는 결정되어 왔습니다. 보통 임금 체계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급이 얼마나 있느냐, 기본급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임금 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임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서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금 체계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오늘 얘기할 것들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좁은 의미의 임금 체계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기준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 뭔지 다 아시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가 바로 근속연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급을 주는 것을 보통 연공급이라고 하죠. 또 하나 직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급은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를 지니는지 나의 일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보통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능력, 나의 기술, 나의 자격과 같은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보통 직능급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가 보통 기본급의 많은 현실에 드러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것들이 다 보통 섞여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연공, 어떤 부분은 직무, 어떤 부분은 능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섞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이 더 크게 기본급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임금 체계 중에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더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먼저 직무급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직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직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출근해서 맡고 계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의 목록들이 이렇게 아마 대부분 회사에 정해져 있을 텐데요. 이 일이 직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직무는 단순하게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 큰 조직 내에서 연결을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직무의 위치, 이 직무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직무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직렬이나 직군과 같은 일의 성질에 대한 구분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무부터 해서 특수, 차량, 운전, 전기, 토목, 건축과 같은 직렬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에 어디에 속하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같은 직렬에 속하더 하더라도 이 직렬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의 책임성,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직급일 수도 있고요. 직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책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직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하는 업무인데요. 그 업무는 직렬과 직급이라고 하는 이런 위치 속에서 그 직무의 위치가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럼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치에 따라서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연공급이랑 뭐가 틀릴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급이 뭔지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철도노조의 임금체계 연공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똑같은 사무직군에 속하는데 그리고 똑같이 입사 동기예요. 근데 한 명은 팀장이고 한 명은 사원입니다. 4급인데요. 그러면 현재는 약간의 수당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대체로 임금이 4급 20호봉 해서 임금이 똑같이 받고 있게 되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입사 동기인데 이번에는 직종이 틀려요. 한 분은 차량이고 한 분은 운전입니다. 하는 일이 틀리지만 어떻습니까? 직급이 같고 호봉이 같으면 임금이 같겠죠. 5급 10호봉. 이게 바로 직급별 호봉제고요. 이게 바로 연공급입니다. 지금 철도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러한 연공급이죠. 이 연공급은 임금이 주로 근속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직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속 승진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근속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죠. 이게 연공급입니다. 그러면 직무급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먼저 직무급은 직무의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은 만들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이제 갖고 온 이 기준이 바로 기획재정부가 연구 용역에서 발표한 일종의 모범 기준 같은 겁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문성, 일의 전문성, 그 직무의 희소성, 다른 업무들과의 관계, 통제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수준, 전략적 중요도, 성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혹은 중요하지 않냐, 조금 덜 중요하냐 라는 기준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경영적인 판단 속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으면 여기 점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A, B, C, D 네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그 사례에 대해서 이런 점수를 통해서 A 직무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쭉 순위를 0점부터 100점까지 쫙 순서를 세웁니다. 그렇게 보면 했더니 예를 들어서 A는 90점이다. 그리고 B는 60점이다. 이게 아까 똑같은 사무직이지만 과장과 팀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또 똑같이 입사 동기인데 해봤더니 차량은 50점밖에 안 되고 운전은 70점이더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점수에 따라서 직무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그룹을 해서 이것을 임금이랑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까와는 다릅니다. 아까는 똑같은 입사 동기고 직책은 다르지만 직급이 같으면 임금이 같았지만 이제는 A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등급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B는 나등급에 속하게 되죠. 임금이 차이가 나겠죠. 또 아까는 직종이 다르더라도 임금을 비슷하게 받았지만 이제는 가치평가에 따라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가 돼버린 운전은 나등급, 그리고 차량은 다등급. 이런 식으로
예시입니다. 예시에 불과하니까 너무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직무의 가치를 평가해서 임금을 다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직무급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어떻습니까? 이 임금 체계 현장에 들어오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지금도 매년 임금 교섭할 때마다 서로 조정하기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수당을 어느 직종 수당을 늘릴 거냐, 인상할 거냐 말 거냐. 교대 근무자와 일근자 그리고 교번 근무자 이 차이들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게 제일 지금 임금 교섭에서 우리 철도 동지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종 간 차이, 직종 내에서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보통 이런 체계가 직무급의 아주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연공급과 직무급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아마 현장 동지들 지금 감이 오셨을 겁니다. 연공급은 사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공급의 단점은 흔히 말해서 특히 기간제 노동자 혹은 용역 노동자와 같이 우리 테두리 내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간제처럼 근속연수가 쌓이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임금 체계일 수 있습니다. 연공급의 한계죠. 하지만 연공급은 강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임금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노력만 하면 임금이 계속 쌓여나가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이죠. 두 번째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체계라는 겁니다. 근속연수를 갖고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어떤 사람은 빨리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가게 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을 지양할 수 있다.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복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필요할 때 좀 자금을 좀 확보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공급이 노동자 입장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선 조금 다릅니다. 그죠? 아까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점인 것들은 그들에게 단점일 수밖에 없죠. 경쟁을 안 하게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 일을 더 시키고 싶은데 연공급으로는 일을 더 시키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당장의 경제 성장도 좀 되는 상황이었고 당장 급한 거는 괜찮은 사람들을 이 기관에 이 회사에 유지시키는 거,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뭐 옛날 우리 선배님들 생각해 보시면 철도 누가 이렇게 지금처럼 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는 연공급을 주고 당시에는 임금을 조금 주면서 야 나중에 많이 줄 테니까 여기서 좀 와서 네가 열심히 좀 일해.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연공급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제 성장도 잘 안 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연공급이 부담스러워지죠. 오히려 임금을 깎고 싶어도 깎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면에서 자본 기업 입장에서는 연공급이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공급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직무급은 어떻냐?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이죠. 아까 나왔듯이 어떻습니까? 연공급은 직무간, 분할, 차등도 있고 직책을 두고 승진을 위해서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임금 체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불리함입니다. 직종 간 갈등, 직종 내에서의 승진 경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불러오고 갈등을 불러오고 결국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많은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공급과 달리 이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기준, 사회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을 넘어서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기업 내에서 몇 년 일했냐라고 하는 것들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기업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직무급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기업에서 승무 업무를 한다. 이게 얼마다라고 정해지면 철도가 아니라 지하철, 그리고 경전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철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이 임금 수준이 비교가 가능해지고 기업별로 높은지 낮은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혹은 기업을 넘어서서 임금 조정이 가능하다.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장점인지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사실 이 문제는 현재 이 문제가 이 연공급이냐 직무급이냐의 문제가 단순하게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연공급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분명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월 24일 날 시사인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노조여 세상을 바꾸려면 호봉제부터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유사한 기사들은 사실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연공급이 우리 한국 사회의 임금의 격차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 연공급이 격차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연공급을 없애고 직무급, 아까 잠깐 나왔던 사회적인 직무급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엔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 신문이라든가 주변의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실 이 명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국 사회 임금 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사회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거 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집중도가 전체 한국이 전체 나라에서 전체 세계에서 9위 상당히 높죠. 이 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 뭐 러시아, 뭐 사우디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빈부격차가 심하기로 인도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꼽히고 있는 거죠. 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상위 10% 임금과 하위 10% 임금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라는 겁니다. 한국이 이 당시에 거의 6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는 나라로 OECD 선진국 중에 제일 높습니다. 유독 높죠. 이렇게 불쑥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난다. 두 번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임금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거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2016년 얘기인데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임금이 한 1.8배 높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한 2배 높아요. 이게 합쳐지면 대기업 정규직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 한 2.8배 높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호봉급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임금 체계를 조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호봉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6.1%죠. 그런데 100인 이상과 100인 미만을 놓고 보면 100인 이상은 58.7%, 100인 미만은 15.8%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안정적인 기업, 안정적인 사업장에서는 호봉급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호봉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호봉급이 이 임금 격차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기아차 정규직 1억을 받는데 그 기아차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은 5천만 원을 받고요. 1차 협력사 4,700만 원, 3천만 원 쭉 아래로 내려갈수록 임금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기아차 정규직은 호봉제고 나머지는 호봉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호봉제 때문에 생기는 건지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기아차와 같은 제조업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철도에도 사실은 이거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승무, 영무, 업종이 달라도 철도공사에 들어오면 연차에 따라서 임금이 갈리죠.
직종에 따라 지금 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연공급인데 그런데 이것이 기업 외부로 한 발짝 나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승무 업무 10년 차이지만 철도공사의 10년 차와 민간 경전철에서 일하시는 뭐 승무 업무 10년 차 예로 들어서요.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그 다음에 철도공사 영무와 코레일 네트워크스 영무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이가 나죠. 이게 그럼 합리적인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지금처럼 철도공사 내에서 호봉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승무 업무를 하면 임금이 같고 똑같은 영무 업무를 하면 임금이 같은 게 훨씬 더 공정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공정한 건지 사실은 생각을 많이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부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임금체 개편의 명분은 바로 공정임금입니다. 공정, 무엇이 공정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공정은 기여에 따른 보상인 거죠. 기여에 따른 보상입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거냐? 바로 직무와 능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직무와 능력에 따른 보상이 공정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공급은 어떻습니까? 직무와 능력이 아닌 연공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불공정한 게 되고 직무와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게 바로 직무급이기 때문에 직무급은 공정한 게 되니까 직무급이 바람직하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임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 앞에서 말한 과연 연공급이 임금 격차의 원인일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공정임금이 해결책일 것인지 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공급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의 원인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공급이 원인은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기하차, 원청과 사내하청 그리고 2, 3차 하청의 임금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들 간의 기업들 간의 거래가 불공정하고 이 원청과 대기업에서 하청과 중소기업의 이윤을 부당하게 끌어가기 때문에 이 하청과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을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임금의 원인은 연공급이 아니라 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이 부당한 경제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아까 예로 들었던 철도와 경전철,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관계가 연공급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철도공사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재부는 그렇게 받은 돈을 제대로 쓰게 하지 못하게 또 막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마치 이게 연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처럼 호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직무급을 만약에 도입하면 임금 격차가 해소되냐? 해소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임금 격차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죠. 아까 봤지 않습니까? 직종 간, 직종 내에서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거는 기업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나왔던 똑같은 일을 하면 기업이 달라도 기관이 달라도 혹은 고용 형태가 달라도 임금을 똑같이 주면 이거는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거 아니냐. 격차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아까 말한 시사인의 기사가 바로 그런 기사죠. 바로 산별 직무급, 기업 단위가 아니라 전체 산별 차원에서 직무급을 도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대단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산별로 임금 체계를 만들었을 때 기업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죠. 임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아까 기아차 예를 들면 2, 3차 하청에서 임금 체계만 갖추면 뭐랍니까? 돈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임금 체계에 따라서 원청에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도루묵이죠. 이것이 단순히 임금 체계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의 구조, 거래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공공부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임금체계가 같으면 뭐합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이쪽에서 모자란 예산을 채워주고 넘겨주고 해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산별직무급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산별교섭 돼야 됩니다. 산별교섭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에서 산별교섭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산별교섭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만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적용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별 직무급을 통해서 혹은 사회적 직무급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허황된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하게 현재 것을 지킨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 사회 임금 격차가 심각하고 기업 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의 차이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대안이 있어야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직무급이라고 하는 가짜 대안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먼저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까 직무급이 근거하고 있는 원칙은 능력과 직무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하는 이쪽의 능력주의 담론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정함이 단지 공정함만 있냐? 아니죠. 기여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혹은 기여는 조금씩 달라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보상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의 원리, 집단성의 원리, 그리고 생활임금의 원리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기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철도가 굴러가는데, 우리 철도가 운영되는데 어떤 일 하나하나가 빠지면 철도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직무를 하나로 떼서 이 가치를 평가하고 이 가치를 가지고 기여를 측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비의 기여가 얼마인지, 승무의 기여가 얼마인지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잘게 쪼개서 기여의 정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이 집단 내에 참여해서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면, 어느 정도 할 일을 다 했다면 임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의 개념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으로 바꾼다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 공정성의 개념을 바꾸고 생활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 가짜 대안에 대항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두 번째는 임금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격차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좁힐 거냐? 결국은 아래의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그리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임금이 낮은 곳은 많이 올려야겠죠. 많이 올려야 되고요. 임금이 높은 곳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좀 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별을 좁혀나가고 격차를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임금 격차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현재 있는 호봉급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무급이 아닌 다른 방식의 노동자의 대안을 가지고 격차와 불평들을 축소해 나가는 요구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금 수준은 적어도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임금 체계는 직무급을 도입해서 임금을 차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좁히고 직무 간, 직종 간, 그리고 직급 간 경쟁을 줄이고 차이를 좁히는 그러한 더 통합적이고 더 평등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금처럼 기재부가 다 결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단체 교섭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나아가서는 산별교섭과 같은 기업을 넘어선 교섭 구조라는 것들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올해 철도 이미 그렇게 철도 공사에서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기관에서 직무 평가를 하자. 그리고 직무의 가치를 한번
점수를 매겨보자. 이것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영평가에서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직무평가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씩 양보하다 나면 다 같이 밀리는 꼴이 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전에 임금 피크제 투쟁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임금 피크제 도입한다고 했더니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군데에서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는 순간, 그리고 그게 한 군데가 10군데가 되고 10군데가 100군데가 되면서 사실은 좀 힘이 있는 노조들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양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처음부터 어느 한 군데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버티면서 아까 말한 임금 격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안을 가지고 이 가짜 대안을 꺾어야겠죠. 이러한 가짜 대안이 아니라 진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전체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회의 우리 우군을 넓히고 정부를 압박해서 이 직무급의 취준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관으로는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체 큰 전선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게 노정교섭을 통해서 혹은 투쟁을 통해서 정부가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상황을 막아내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집행부가 바뀌시고 새로 올해 교섭도 준비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올해만큼은 좀 각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전체 공공기관이 함께 모여서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막아내고 또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격차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